좋은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의 수준이 너무 바닥이어서 쓸만한 인력이 없다. 그러니까 IIT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특히 상위 IIT와 하위 IIT도 격차가 크고요. 그러니까 IIT 몇 개가 인력들을 배출해서 실리콘밸리로 사람을 보낸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하소연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상위 인력을 뽑아두면 이직률이 너무 높다. 두 번째는 쓸만한 인력 자체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인도 언론에서도 얼마나 많은 수가 인도 국적을 매년 포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되고 하는 겁니다. 교육에 투자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강성윤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흥미로운 인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강성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의 경제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예, 3프로 TV인데 경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계기는 이런 겁니다. 인도 재무부 장관 시타라만이 최근에 언론 앞에 서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도 자신감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 경제 데이터가 지금 실제로 좋습니다. 인도의 경제 데이터가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DP 성장률이 높다는 둥, 아니면 30 몇 년 가면 미국보다 커진다는 둥, 이런 이야기 말고요.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로 살펴봐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쌍둥이 적자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쌍둥이 적자. 네네네. 재정 적자랑 그렇죠. 경상수지 적자인가요? 그렇죠. 예, 그거 이야기하고 함께 사실은 영어로는 트윈 밸런스 시트 크라이시스, 아니면 트윈 밸런스 시트 프로블럼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쌍둥이 대차 대조표 문제 이건 건데, 한국식으로는 그냥 부실 문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두 개가 인도의 핵심 문제인데 이 문제들에서 좋은 데이터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쌍둥이 적자가 보통 이제 미국 같이 정말 크고 소비로 주로 이루어지는 나라고, 거기다 이제 기축통화국 이런 데 같은 데는 큰 상관이 없을 텐데, 인도 같은 나라가 쌍둥이 적자가 계속되면 경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예. 이게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시다 보니까. 저는 전문은 아닌데. 실제로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살 수 있는 나라는 기축통화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무역 적자 안 해주면 사실은 실제로 기축통화국 지위를 유지할 수도 없고요. 그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발전을 이루지도 못한 인도가 쌍둥이 적자를 계속하고 살고 있다, 이러면 좀 황당하겠죠, 사람들이.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그런데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인도는요? 예. 그래서 이 쌍둥이 적자 문제부터 우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그로스로 하느냐 넷으로 하느냐, 이거는 사실 그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부채를 넣느냐 안 넣느냐 문제고, 액수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림 보시면 2012, 13년하고 21년, 22년 사이인데 여기에 뭐냐면 국가 재정 적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 적자가 이게 점점 커지는 상황이 돼가면 아니 인도 같은 국가에서 이거 감당하겠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마이너스 4.8 찍었다가 마이너스 1.2로 올라가는 정도까지 가면 이거는 조금 나아지는 거 아닌가 싶죠. 그런데 둘 다 마이너스인 건 맞고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인데 구조적인 이야기거나 이거를 길게 오늘 설명을 드릴 건 아닙니다. 네. 최근 트렌드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경상수지 적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럴 때 중간에 점선에 GFC라고 돼 있죠. 네. 이게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터져 2008년. 가지고 네네네. 이제 인도가 한 와. 번 맞은 거죠. 그리고 예. 테이퍼 텐트럼은 아시다시피 네. 미국에서 유동성 축소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가 이제 몸살을 일으킨 상황이었고 발작을 일으킨.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보시면 네. 이 국제 정세 안에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인도가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해졌다 이것까지도 보이는데 네. 테이퍼 텐트럼이 되고 나니까 덜 심각해졌어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무역액이 적어졌겠죠. 그래서 그런데- 적자 폭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런데 코로나19 때 보십시오. 흑자까지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올스톱 상황이 돼버리니까 인도 상황은 코로나 당시에 심각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특히 네네네. 2차 그 폭발 상황에서. 네. 그때는 온 나라가 서버리니까 수요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네. 실제로 네. 수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23년 보시죠. 네. 적자가 지금 엄청나게 커져요. 경상수지 적자가. 내렸는데 그냥? 예. 아니 이러면 이런 나라가 살게 되나 싶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좋아진다는 거 하나도 안 좋아지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할 때 네. 대일 무역 적자가 고착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일본 중간재나 기계류를 사다가 장비 같은 거. 예, 사다가 저희들이 조립 생산해서 수출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자립률을 조금씩 높여가긴 네. 했지만 일본 의존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네네네. 중국이 또 한국에 대해서 그런 상태였고 그 말은 자 인도 경제가 발전을 하면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예전에 수입 안 하던 것까지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적자 같은 거군요. 예, 그렇죠. 그 이야기를 약간 염두에 두시고 네.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2020년에 무역 적자가 1,02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어요.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소개해 드리겠지만 러시아 원유 수입되는 상황. 그러다가 2021 회계년이 되니까 이 회계년이라는 건 4월에 시작해서 3월에 끝나는 게 회계년입니다. 네네. 그리고 뒤쪽 연도를 붙여요. 20, 21년. 네. 그때 경상수지가 처음으로 1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GDP의 0.9%가 수입 수요가 줄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수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그 상황 때문에 일어났던 건데 지금 큰 틀에서 인도 경제가 이제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실은 주별로 따로 매겼던 부가가치세.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 세금인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부가세라고 안 하고 따로 서비스엔 따로 뭐 상품엔 따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주별로 따로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상품을 실은 트럭이 주 경계를 넘어설 때 네. 관세청처럼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을 하면 네. 주 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처리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비용이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을 해준 게 GST라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예, Goods and Services Tax라고 그래서 상품 서비스세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통일해서 그냥 매기는 일괄적으로. 거예요. 예, 네. 그게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바로
GST 매긴 액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에 바로 이 GST를 매길 때 4개로 구간을 나누어서 매기는 상황이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필품 특히 이제 식량 이런 거는 이제 제로고, 예. 그다음에 신발, 냄비, 뭐 옷 이런 건 이제 그렇죠. 5%. 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자면 뭐라고 그래요? 그 뭐 소비세, 특별 소비세라고 그러나요? 특소세 같은 거. 예. 네네네. 그 불필요한 거 자꾸 수입해서 쓰면 세금 많이 내라 뭐 이런 거. 옛날엔 오디오 기기에도 매겼던. 에어컨 같은 것도 있었고. 예, 예. 네네네.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죠. 네. 한국에서. 그런데 이 GST를 논의를 시작한 것이 사실은 네. 1986년부터 개혁 작업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30년 걸렸네. 예. 네. 그런데 또 하나 2017년 7월 1일에 시행이 된 거는 뭐였냐면 네. 101차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낸 겁니다. 개헌을 100번이나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도는 내각제 국가이기도 하고 영국식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주 단위의 권력, 정치적 의사 결정권에 개입하는 그런 결정을 하려면 개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헌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상황을 굉장히 개선을 했고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재정 적자는 어떤가 하면 2021년에 GDP의 9.2%를 찍으면서 최고점에 갔어요. 재정 적자가. 재정 적자가. 예.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잖아요. 피할 네. 수가 없죠. 네네네. 재정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2024년에 6.4%로 낮아졌습니다. 재정 적자 규모가. 예. 네. 그런데 또 지금 예상치가 2024년에는 5.9까지 낮아진다는 거예요. 뭐 그럼 건전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 쓰는 게 줄었던지 아니면 들어오는 게 늘었던지죠. 근데 쓰는 걸 줄이는 건 힘듭니다. 잠시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들어오는 게 늘어가는 구조. GST 아까 막대 그래프 보여드렸죠. GST 거둬들이는 액수가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이 조금 그래도 건전화되고 있다. 네네네. 그러네요. 그런데 더 큰 거는 2026년에 가면 5.4까지 낮아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대부분 동의한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야 이거는 나아진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게 별로 없죠. 네. 물론 재정 적자를 계속 안고 가면 안 된다라는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아니 GST 도입하는데 86년에 시작해서 17년에 지금 시행이 된 상황인데 몇 년 만에 지금 9.2에서 네네네. 앞으로 5.4까지 낮아질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나아지네라고 인정을 해줘야죠. 뭐 방향성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재정 적자의 현 상황이 긍정적이다. 그러면 자 쌍둥이 적자의 하나는 긍정적이다. 네. 그럼 경상수지 적자가 어떠냐 문제죠. 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자 경상수지 적자 그림인데요. 이 그림 둘 중에 오른쪽에 걸 보시면 2019년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경상수지 적자가 아예 흑자로 돌아서는 중간에 피크 부분이 있죠. 올라가는. 코로나 때인가 보네. 그렇죠. 예. 아까 설명드렸죠. 예.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2022년 지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다가 네. 플러스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게 꺾였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거는 이제 수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렇죠. 대신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방향성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뭔가 수출이 늘었거나 하여튼 뭔가 좋은 일이 좀 생기니까 이건 이제 다시 플러스로 좀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네요. 그렇죠. 네. 그거를 지금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보이면서 인도 정부에서 나름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인물로 자주 등장하는 재무부 장관 시타라만이라는 여자분입니다. 아, 네네. 그분이 아주 그 강한 자신감을 네. 내비친 근거가 된 겁니다. 네. 자, 재정 적자 히스토리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네. 1978, 79 회계년에 재정 적자가 시작돼서요.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근데 재정 적자는 뭐 많은 나라들이 사실 재정 흑자 기록한 나라보다는 적자가 좀 많으니까 그 폭만 아주 크지 않다면 뭐 그냥 봐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실 그 국가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예. 그 운영의 폭이 그만큼이 되는 나라냐라는 질문에 인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네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인도처럼 이렇게 기반이 약한 나라에서 재정 적자를 고치지를 못하는 건 이거는 수렁에 빠지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경상수진 흑자가 쫙 나와주고 이제 재정이 좀 마이너스 나더라도 그렇죠. 다른 거에서 좀 보충이 되니까 탄탄하고 경제가 그럼 이제 뭐 오케이 재정 적자 좀 나도 괜찮은데 그렇죠. 뭐 이렇게 수출 잘 된 나라도 아닌 데서 계속 재정도 마이너스나 또 저 경상도 마이너스나 이러면 이제 좀 문제죠 이건. 그렇죠. 아니 기업 측면에서라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하면 이거 뭐 어떻게 감당은 되겠지 이러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큰 흐름을 보시면 79년에서 91년 사이에 재정 적자가 GDP의 1.7% 선이었어요. 그런데 91에서 2008년 사이엔 2.9%로 커집니다. 늘어났네. 그런데 2008년에서 2013년에는 4.1%였어요. 아니 이러니까 야 이거는 지금 재정 적자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거잖아. 네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흔히 간과되는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008년에서 2009년의 예를 갖고 주정부 재정만 따지면요. 중앙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네. 케랄라, 번잡, 웨스트 벵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정부는 전부 재정 흑자였습니다. 에? 예. 그 놀랍죠. 세 개 주만 적자고 나머지는 다 흑자라고요? 예.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또 예외인 게 마하라시트라나 구자랏은 원래 같은 주 중에서도 부자예요. 그리고 비하르 가장 이 발전도가 떨어지는 주고 오리사도 문제가 많고 우타르프라데시도 가난한 주인데 여기도 흑자였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처럼 생각을 하시면 지방 정부에서 지금 썩어 들어가는 걸 대충 담요로 덮어둔 문제들이 있을 거다라는 추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만 계산상으로만 플러스 해놓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개발 사업들, 부동산 사업들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나중에 실제로 중앙 정부에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 상황이 약간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전문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 부분에 정확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질 않아서 이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아니 세수가 많지 않은데 지방 정부들이 제대로 많이 지출을 안 해야 흑자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안 했다는 말이죠. 그 말은 공공의료 투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공공의료 투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케냐가 4.5%입니다. GDP 대비. 공공의료 같은 데 투자하는 게? 와. 네팔이 5.4%예요. 인도는 3.9%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랬을 때 인도가 공공의료 네트워크 자체가 세럼 인스티튜트 같은 회사를 내세우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지적을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부정적인데 어쨌거나 뭐 그 수치가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더 심한 건 뭐냐?
교육 투자 문제가 같이 갑니다. 교육에도 이런 겁니다. 투자 안 해요, 잘? 예. 그러니까 네팔이 교육 투자가 GDP 대비 4.7%고요. 네. 이건 2011년 기준입니다. 네네. 케냐가 6.7%가 나온다는데 인도가 3.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현실로 보여드리는 걸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인도 교육 그러면 항상 IIT 대학을 떠올립니다. 뭐 세계적인 뭐 실리콘밸리의 뭐 브레인을 양성한다. 천재들. 예, 맞습니다. 네네. 영화에도 나오고 뭐 10단씩 막 외우고. 맞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네. 이게 인도 고졸 이하 학력자 실업률인데요. 가운데 검은 게 뭐냐면 OECD 평균이고요. 맨 왼쪽에 빨간 것이 인도입니다. 뭐 실업률 이렇게 낮아요? 예. 이 사람들은 실제로 실업인지 취업인지를 판단하기도 힘든 사람들 아니야?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서 농사 짓는 집안에서 가끔 농사일 거들고 그냥 앉아 있으면 실업률이 자, 실업인가요? 취업인가요? 그거는 실업률이 계산 안 되죠, 아마.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정부 사이드에서 내는 통계에는 실업으로 계산하지 않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겁니다. 몇 달 동안 시골에 가서 바쁠 때 농업 노동자로 일하고 도시에 와서 도시빈민 생활을 하면 취업자인가 실업자인가 이런 거 할 때도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통계치에는 의문이 많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상황은 고졸 이하 학력자는 그냥 다 자기 밥벌이 하면서 어디선가 산다. 근데 그 다음 그림 보시죠. 네.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게 고등학교 졸업자 실업률입니다. 인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인데 예. 저 빨간색이 고졸자들. 인도인 거죠? 예. 그것도 실업률이 낮은 편이네요. 예,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고졸자들은 어디선가 가서 일을 한다. 네. 그런데 그다음 막대 그래프 보시죠. 이게 대졸자 실업률입니다. 에? 대졸자들이 이렇게 놀아요? 예. 취업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요? 예.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못하니까 대졸자 실업률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교육의 수준이 너무 바닥이어서 쓸만한 인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학 교육 수준이 낮다고요? 예. 그러니까 IIT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IIT는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까? 격차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특히 상위 IIT와 하위 IIT도 격차가 크고요. 내루 때부터 IIT를 했을 때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대중교육을 해서 뭔가 제대로 교육받은 노동 인력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아예 포기를 한 거예요. 소수 엘리트를 길러낸 다음에 그 엘리트 중심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반사회주의, 그러니까 절반은 사회주의적인 산업 정책이 관철이 되면 10년, 15년 안에 조국이 통째로 바뀌니까 그때 가서는 고민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소수 엘리트만 잘 키워내면 된다?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실제 대학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죄송하긴 한데 제 얼마 전에 제가 초청해서 강연 저희 센터에서 하셨던 그 교수님도 여기 소속이셨는데 마니빨 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마니빨 어카데미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는 대학인데 2018년 기준으로 대학 평가 18위 기관입니다. 인도에서. 자, 전체 교원이 2,586명 중에 박사 학위자가 594명입니다. 이 교원이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이 2,500분이 계신데 그 중에 600분이 채 안 돼요. 예. 그냥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제가 뭐 더 말 붙이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 최고 명문 대학의 총장님을 뵀는데 그분이 이제 명함에 그 자기 박사학위를 알리가르 머슬림 유니버시티에서 받았다고 이제 적어 놓으셔서 또 아는 척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통의 알리가르에서 공부를 하셨군요. 이래서 이제 서로 덕담을 주고 받고 인사했습니다. 정말 머슬림 대학으로는
무슬림 대학으로는 전통의 알리가르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교원 중 박사 비율이 65% 미만입니다. 그래도 여기가 좀 낮긴 낮네요. 예. 그런데 자, 한국 대학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미국 대학, 뭐 중국 대학,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육에 투자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IIT 몇 개가 인력들을 배출해서 실리콘밸리로 사람을 보낸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하소연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최상위 인력을 뽑아두면 이직률이 너무 높다. 전에 말씀 주셨죠. 예, 네. 그건 말씀을 드렸어요. 네. 두 번째는 쓸만한 인력 자체를 구할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눈에 맞는 말 맞을 만큼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인도에 없죠. 다 미국 가 있고. 예. 그래서 최근에 인도 언론에서도 이제 얼마나 많은 수가 인도 국적을 매년 포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되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자,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재정 적자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비한 투자, 이게 교육하고 걸려 있으니까 네.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실제로는 굉장히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IIT 배출된 몇 명, 이 사람들을 볼 게 아니고 네네. 인도 전체를 본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성장률이 인도가 중국을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지금 파란색이 인도고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넘어섰는데 2027년까지는 계속 넘어서서 유지가 된다. 그러네요. 이런 상황을 딱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야, 미래의 강대국이 인도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뽑아내기에 참 좋죠. 네네. 그런데 현실을 보셔야 되는 게, 제가 그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중국이 위에 있고 인도가 아래에 있습니다. 예. 이게 현실이거든요. GDP로 비교를 해보면 예. 격차가 엄청 벌어졌네. 2002년부터. 이 차이를 따라잡는데 지금 성장률이 중국보다 약간 높다고 그래서 과연 그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야, 5년 후에는 중국 사람들이 다 우리보다 잘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이미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3만 불이라는 덩치가 반바퀴 구를 때랑 네. 15,000불 덩치가 한 바퀴 구를 때랑 그렇죠. 이 이야기를 구분을 하셔야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3만 불 사람들은 5%만 성장해도 한 1,500불 늘어나는 건데, 만 불은 뭐 10% 늘어나도 뭐 1,000불이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예상치인데, 네. 인도가 성장을 해서 중국을 추월을 하고 장기적으로 미국까지 추월하자고 치면 이 점선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점선처럼. 근데 뭐 처음에 좀 좋은 수치 나왔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수치가 좋아지고 긍정적인 변화가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것으로 과장해서 인도가 앞으로 다 이기고 초강대국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단순 논리로 포장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인도 14억이 지금 세계 최고 인구에 거기가 또 막 5% 이렇게 막 성장할 것 같다. 이제 제2의 중국인 것 같다. 예. 이렇게 지금 호도하면서 인도에 대한 환상, 인도 경제에 대한 막 뽐뿌질을 좀 하지 예. 마라. 예. 네. 그러면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갈완에서 중국군하고 인도군이 싸웠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심지어는 몽둥이에 쇠못을 박아가지고 때려서 죽고 이랬습니다. 네네. 그런데 타왕이라는 곳에서 한 번 더 충돌이 있었어요. 그거는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갈완 충돌 이후에 반중국 정서가 굉장히 강해졌죠. 타왕까지도 이어졌는데 갈완 사태와 타왕 사태 사이의 대중국 적자가 2.5배가 됐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가 2.5배가 됐다고요. 이 막대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중국을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단순 논리로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인도가 중국을 열심히 키워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 물건 열심히 사주고 있으니까. 예. 네. 그런데 중국 아니면 살 곳이 없죠. 뭐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걸 안 사면 인도가 발전하는 거냐? 아닙니다. 발전하니까 사는 겁니다. 지금. 네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산업 뭐 원자재, 기자재 뭐 아니면 소비재까지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인도가 가진 구매력에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으니까. 하긴 뭐 거기서 우리나라 물건 사기에는 조금 너무 비싸고. 그렇죠. 독일, 쉽지 일본 않죠. 물건도 뭐 사기 힘들고. 예. 대체로 살려면 뭐 중국 정도 거, 예. 베트남 거 이 정도 살 수 예. 있겠군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멱살 잡고 싸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현실은 이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인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한다는데 뭐 했는데 뭐 친미라는데 뭐 이러고 또 아니라는데 이러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는 그 다음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무역 수지를 어떻게 인도가 갖고 가느냐 이야기입니다. 위쪽에 있는 미국은 인도가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돈 버는 폭이 늘어나죠. 미국 상대로는 흑자를 좀 인도가 보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은 밑에 계속 적자가 커지는 계속 거군요. 적자인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적자 폭이 더 커지죠. 속도가. 네네, 그러네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도가 경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는 누구랑 더 놀고 싶다? 미국이랑. 그러면 한국은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적자국입니다. 인도 입장에서 한국은 대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뭐 사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생각해보면.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세파를. 네. 그런데 그것의 재협상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인도 간에. 예. 실무진들이 너무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세파를 한국과 맺어줬을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이 지금 베트남에 하고 있는 투자를 인도로 해주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네네네. 베트남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인도에 투자는 막상 우리 기업들이 잘 많이 못하는군요. 안 했죠. 물론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뭐 몇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자, 인도에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인도에서 100% 원자재 수급이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한국에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굳이 뭐 화장품을 예전에 중국 부음 시절에 화장품을 중국에 팔았던 만큼 인도에 한국 화장품이 팔린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는 아직 못 보셨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가격 민감도가 높아서 소비재 시장이 그렇게 커진 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자, 현대차가 인도에서 만들어서 기아차도 해외 수출도 해주지만 인도 내에서도 지금 상당한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부품 원자재들이 한국에서 계속 나가는 상황이면 구조적인 무역 적자 상황을 피하기 어렵죠. 네네. 그런데 아니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구조적인 무역 적자를 고쳐달라고 일본에 매번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그랬어요? 그렇죠. 당연히 계속 우리는 일본 상대로 적자만 나니까 니네도 좀 우리 거 사가라 이렇게 좀 했었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인도에서는 그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하죠. 하겠죠. 예. 그런데 뭘 사줘야 되나요? 인도에서 뭐 그래서 하여튼 실무진들은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네.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군요, 인도가. 당연하죠. 그래서 한국이 관심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아, 인도의 관심에서 좀 벗어났어요 지금. 그렇죠. 뭐 투자를 할 것 같지도 않고 일본은 계속 투자를 해주는데 그리고 뭐 세파를 맺었더니 그것도 계속 뭐 우리 입장에선 적자고 앞으로 그 적자가 개선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인도에서 뭐 사와야 돼요? 사오권 좀 있어요? 진짜 실무진들이 정말 고생을 하는데 네. 심지어는 뭐 망고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망고. 노력 중입니다. 망고는 사와도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것도 안 돼요, 잘? 잘 안 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네. 인도 쪽에서 이 사무처리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 인도가 너무 좀 예. 복잡하고 뭐 하나 할래도 이렇게 막 처리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장기적으로 네. 인도가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근거 없는 그래프 그려가지고 인도가 세계 강대국 될 거야 이런 내용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발 인도가 싫어하는 이 무역 적자 어떻게 고쳐줄까에 좀 관심도 갖고 실무진들 도와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사 인도 영화를 좀 수입해야 되나? 인도 뭘 팔아? 다른 나라에 뭘 팔아? 인도는? 인도는 사실은 뭐냐면 쌀 같은 거 많이 팔아? 아니요. 정유화학 제품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정유화학은 또 우리가 제일 강국인데. 예. 그래서 릴라이언스 같은 네. 경우에. 그러면 네. 제가 그다음 그림을 미리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보세요. 이게 뭐냐?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한 양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네 진짜. 예. 이게 바로 뭐다? 정유화학 제품의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주고 릴라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최대 그 규모의 정유화학 공장이 돈을 벌어가는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라고 한다면 보석류 그리고 보석 가공 수출 비중이 인도 수출 비중 중에 높습니다. 보석. 예, 그런 거를 생각을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하죠. 근데 보석이랑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1981년부터 2011년까지 인도 내 가계 저축이 GDP 10.8에서 22.3까지 늘었어요. 가계 저축이요? 예. 그러니까 가계들이 그 개인 가계들이 저축을 해줘야 그걸로 투자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네. 현물 저축이 5%에서 14.3%로 늘었어요. 금덩이 사서 쟁였다. 그래요. 돈으로 하지 않고. 이 은행을 어떻게 믿습니까? 금을 믿어야죠. 그래요. 요즘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인도 그 주식시장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인도가 구조적으로 투자 가능한 액수, 즉 그 성장 기여가 가능한 저축액도 확보를 해야 되고 공공 지출이 장기적인 성장 기여도가 높은 분야에 가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현물 저축에 묶이지 않게 가계 저축을 좀 유도를 해야 되고 재정 건전성도 좀 확보를 해야 돈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발목을 잡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 생산적인 데다 재정 투입을 못합니다. 왜? 포퓰리즘 정치를 하느라고. 포퓰리즘 정치를 왜 해야 되는가? 그거를 그러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디 총리가 최근입니다.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2023년 6월 1일자 보도입니다. 6조 5천억 루피를 매년 농업 분야에 지출을 해서 농부 1인당 매년 5만 루피 혜택을 보게 하겠다. 그러니까 농부 1인당 77만 원씩 돌아가게 하겠다. 이걸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프라미스라고 말하지 않고 개런티라고 말을 했어요. 좀 달라요 그 어감이. 예, 왜 다르냐? 지난번에 제가 까르나타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때
야당 콩그레스가 프라미스가 아니고 개런티라는 표현을 써서 이겼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총리도 이제 개런티를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보증하겠다 이건. 예. 그런데 그 보증이 뭐냐 이겁니다. 자, 요소 비료 한 포대에 예. 요소 비료 한 포대에 자, 인도에서 270루피에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십시오. 네. 방글라데시 가격이 720루피고 파키스탄에서 한 포대에 800루피인데 네. 인도에서는 270루피에 살 수 있게 해주니까 우리나라 너무 좋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료를 아주 저가에 살 수 있게 해준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료 보조금이죠, 그냥. 예. 그러면 비료 보조금에 돈을 더 쓰는 게 낫나요? 교육 투자에 돈을 더 쓰는 게 낫나요? 지금 당장은 어쨌든 농민 입장에서는 야, 뭐 이거 비료 싸게 사고 이거 갖다 팔으면 돈이 더 남으니까 당장은 좋은데 예. 이게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 성장하고 이런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아니니까. 거기에 재정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비교 수치로 제시하는 게 중국에서는 요소 비료 한 포대 살려면 2,100루피 내야 되고 네. 미국에선 3,000루피를 내야 되는데 인도에선 270루피만 내면 돼. 너무 좋지. 우리나라 좋지.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이 주제는 아마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네. 이런 겁니다. 인도를 이해하시려면 상시 선거 체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거가 계속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5년마다 하원 선거를 해서 중앙 정부가 바뀌지만 예. 한국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5월에 대선이 끝났는데 8월에 서울시장 선거, 9월에 경기도지사 선거, 12월에 부산시장 선거, 내년 2월에는 충북도지사 선거, 강원도지사 선거는 또 6월에 충남도지사 선거와 같이 옵니다. 계속 선거구나. 근데 자, 주 정부를 구성하는 주의회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 하부 단위도 또 있겠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냥 선거 한꺼번에 몰아서 하자.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선거 한번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비용인데.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상시 선거 체제로 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입장에선 365일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럼 365일 계속 좋은 국민들 당장 듣기 좋은 이게 설탕물 같은 공약만 내놓겠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에 유권자가 9억이었는데요. 예. 농업에 의존하는 인구가 8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노동자들 중에 40%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 중에 40%가 농업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료 가격 이야기하고 뿌려야죠. 왜 내년에 총선이 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개런티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2016년에 모디 총리가 2월 달에 이렇게 프라미스 약속을 했어요. 2022년까지 농민 소득을 2배로 올리겠다.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2배로 소득이 안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번에는 개런티 하겠다. 이래서 내년 선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어서 자,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이런 정치적 배경 때문에 심각하긴 한데 또 다른 문제는 쓸 수 있는 돈 중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어가는 비중이 낮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이야기. 네. 경상수지 적자가 그 1월부터 3월에 GDP 대비 0.2%까지 기록이 돼 있었는데요. 네네. 그 전 4분기에 2%였어요. 아휴.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네. 그럴 때 정확한 분석은 이건 전문가들 거의 다 이제 동의하는 분석인데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네네. 한참 비싸다가. 그러니까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거는 첫째,
우리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수입도 못할 만큼 더 나빠진 거 아니냐 하는 나쁜 해석이 있고 네. 아니야.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그런 거니까 실제로 경제는 괜찮아지고 있는데 이게 적자가 줄어든 거니까 우린 좋게 받아들여야 돼라는 의견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쪽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소식인데 여기 보태서 더 좋은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쌍둥이 부실 문제. 네네. 쌍둥이 부실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그 기업이 부실화되면 그 기업의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 같이 부실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 부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23년 7월 초에 재무장관 시타라만이 뭐라고 그랬냐면 쌍둥이 부실이 지금은 쌍둥이 발전의 동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부실이 쌍둥이 발전의 동력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다 부실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둘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승수 효과를 일으켜서 양쪽이 다 상승되고 있는 거야. 좋아져.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많은 얘기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스케줄드 커머셜 뱅스라고 그러는데요. 네. 스케줄드는 이 스케줄드 캐스트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 스케줄입니다. 즉 인도 중앙은행법 1934년에 제정된 법의 부칙에 상업은행 리스트가 있어요. 그 상업은행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실 채권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상환을 못하는 부채예요. 네, 악성 네, 부채가 어떻게 돼가느냐. 지금 줄어들고 있죠. 상업은행 악성 부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따지면 그 다음 그래프 보시죠. 이게 뭐냐면 상장 기업들에서 이윤율이 어떻게 되느냐. 상장 기업들이 진짜로 돈을 벌고 있냐. 나아지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그리고 상당히 좋게 나아지잖아요. 기업들은 돈 벌고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악성 부채 비율을 낮아지고 그렇죠. 좋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잘 되면서 은행도 상황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쌍둥이 부실이 아니라 이게 쌍둥이가 같이 도와가면서 지금 잘 되고 있어. 이런 네네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업은 어쩌다가 이렇게 돈을 좀 벌게 됐지?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처럼 그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해주는 지원금 있잖아요. 네. 생산 시설 구축하면 뭐 세금 예. 깎아주고 뭐 이런 거요? 예. 네. 그거를 인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사이드에서 내야 되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줄여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은행의 부실 자산 비율이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이면을 따져보면 16, 17년하고 20, 21년 사이에 엄청난 공적 자금을 공공은행 섹터에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은행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그 부실 자산들을 공적 자금으로 정리를 좀 해주니까 짐이 덜어진 거죠. 그래서 상업은행들은 아무래도 공공은행보다는 부실 부채 가진 게 적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들어간 돈이 3조 1천억 루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건 경제 전문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시고요. 네네네. 어쨌거나 그 정책을 썼고 이제 그게 일정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게 왜 큰 흐름에서 긍정적이냐면 자 1991년에 한국의 IMF 같은 사태를 인도가 맞으면서 경제를 개방을 했고 2000년대 되면서 경제가 발전을 하니까 네. GDP 대비 투자가 11%까지 찍게 돼요. 심지어는 2007, 8년에는 38%를 찍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 야 빚내서 투자해. 무조건. 기업들이 모두 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네네. 야 지금은 베팅을 풀 베팅해야 되는 거야. 지금 못하면 안 돼. 죽어.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보수적이던 기업 재정 운영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요.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크게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문제가 2007, 8년 금융위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크게 썼던 기업들의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인도 중앙은행이 이거에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 루피 부채에 대한 이자율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생겨난 부담들이 있었는데 그 부담들의 그 끝이 지금 긍정적으로 약간 정리돼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데이터가 보였다. 그게 이제 최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쌍둥이 적자 양쪽, 그러니까 쌍둥이 적자도 있고 이쪽에 쌍둥이 뭐 부실 문제도 있는데 이 네. 두 쌍둥이 데이터에서 뭔가 긍정적인 데이터는 확인이 되고 그게 단지 그냥 뭐랄까요? 숫자 포장해서 발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향성을 가진 데이터로 보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변화를 한다거나 네. 상시 선거 체제하고 연관돼 있는 포퓰리즘 경쟁 문제가 해결이 된다거나 할 기미는 네. 장기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그 노동 그 취업률 관련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 게 시골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게 도시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잘 보시면 자 왼쪽에 시골 지역에 있는 실업률은 네. 나름대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도시 지역 보시면 예, 10.1%.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제 데이터 좋다며. 그러면 예. 이게 실업률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 연결고리가 실제로 국가에서 원하는 만큼 만들어지지를 못하고 있다. 그 문제가 바로 인도 경제가 안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고 제가 소개 안 드린 그 그래프가 있어서 하나 마저 보시면 네. 이게 뭐냐면 스케줄드 커머셜 뱅크가 갖고 있는 크레딧 그로우드 그러니까 대출 증가. 자 은행의 건전성도 괜찮아졌는데 대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정도면 긍정적이라고 할 만하겠네 라는 판단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인도 그 재무부 장관이 보여줬던 자신감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근데 이런 단기적인 긍정적인 변화가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까지 연결되는 데는 아마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네. 워낙 몸집이 큰 나라다 보니까 아마 뭐가 하나 바뀌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특히나 뭐 중국처럼 완전히 뭐 중앙에서 완전히 전국을 다 장악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 인도처럼 뭐 지방 자치도 강하고 또 선거도 계속 있는 이런 나라 같으면 뭐 지금 잠깐 또 좋은 데이터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예전에 중국이 막 2000년대 초반 막 성장하던 그런 그림과 우리가 좀 비교하면 조금 실망을 크게 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정부 사이드에서 포장을 해서 내놓은 데이터가 아니라 실질 데이터다. 실질적으로 기업 측면의 이윤율 증가와 부실 자산 감소, 은행에서의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침 쌍둥이 적자 문제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같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기만 한다면 좋겠다. 거기에 얼마나 인도가 매달리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옐런이 지난번에 모디 총리 미국 갔을 때 그 이야기를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 맥락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사실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인도 쪽에 뭐 증시도 그렇고 아예 그냥 인도 쪽 투자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분들도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이 컨텐츠 보시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 한번 정리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예, 예. 자, 오늘 역시 재밌는 인도, 오늘은 특히 이제 인도 경제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강성현 교수님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인도 이야기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